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잘못된 과세 사례가 속출해 납세자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의 잦은 부동산 정책 변경이 행정 오류를 불러온 원인이라는 지적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0년 만에 최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오미크론 확산 사태까지 겹치면서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밥상 물가는 역대 최악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년 상반기까지 글로벌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내년 1월 추가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이 길어지고 있고 원자재 가격 상승세도 더 확대됐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지분 인수를 위한 본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설업계 17위에서 3위로 단숨에 올라서게 됐습니다.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은 대우건설 인수로 초인류 건설사로 도약하게 됐다며 인위적인 합병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올해 크게 늘면서 과세 부과 오류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너무 자주 변경한 게 원인이 됐다는 지적입니다. 한창률 기자입니다.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은 94만 7천 명. 지난해보다 42% 늘어나며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늘어난 대상 규모만큼 과세 부과 오류 건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제도나 종부세 과세 대상 적용 기준 등이 수시로 바뀐 게 원인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산정을 기존 주택 취득일로 하지 않고 준공 이후로 보유기간을 산정하면서 납세자들에게 혼란을 일으켰습니다. 국세청도 종부세 고지서 오류를 발견하고 오류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납세자가 신고를 하면 고지를 정정해주고 더 거둔 세금은 환급해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종부세 논란은 내년에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현재 70% 수준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2030년까지 90%로 끌어올릴 계획이고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내년에 100%로 높아지면서 종부세 대상과 세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획재정부도 내년 예산안에서 종부세 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고 석 달 만에 세입안을 수정해 7조 3,828억 원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내년 봄 되면은 1가구 1주택부터 아우성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1주택자들이 이제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내년 7월 되면 엄청난 변화가 올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2년 됐잖아요. 계약갱신 그렇죠. 청구권이. 그때부터 돼서 내년 가을 엄청 그 변화가 이제 오지 않을까.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조세 부담 형평성은 사라지고 부동산 가격도 잡지 못하면서 또다시 유용성 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한창률입니다. 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고지 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과세 부과 오류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와 이런 현상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강 기자, 먼저 올해 종부세 내는 사람 대부분이 다주택자로 알고 있었는데 여기에 좀 오류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로만 이제 한정을 해보면요. 올해 예. 종부세 대상자 중 이제 60%가 이제 1주택자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예. 이렇게 총 29만 명이 이제 평균 178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데요. 예. 이제 다주택자나 법인 같은 경우에는 한 40%, 19만 명 정도가 이제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종부세 대상자가 이제 다주택자나 법인이라고 밝힌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부세 내는 인원으로만 따지면 다주택자가 지금 1주택자가 훨씬 더 많다 이런 얘기로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세금 증가 폭도 강남보다 비강남이 더 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제 자료를 보시면요.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이 노원, 이제 도봉, 중랑구로 나타났는데요. 평균 66% 이상 이제 증가폭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대상뿐만 아니라 내야 하는 세금의 증가폭 역시 강북이 좀 더 많았는데요. 예.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6배 이상 높았고 다른 지역도 3배 이상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종부세 대상자는 1주택자가 더 많고 세금 증가폭은 비강남이 더 많았다. 이렇게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부세 납부 과정에서 억울한 사례들도 좀 있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네, 이제 먼저 상속에 대한 부분인데요. 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모가 이제 공동으로 50% 아파트를 지분할 경우의 사례인데요. 예. 이제 이제 어머님께서 사망하게 될 경우 자녀가 셋인 경우에 이제 나눠 갖게 되면 이제 50에서 나누기 3을 하면 16.7
16.7% 주택 지분율로 이제 받게 되는데 예. 이게 납세자가 생각하는 경우고요. 예, 예.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명으로 나눴으니까 자녀가 셋이니까 상속 비율로 따졌을 때는 33.3%다라고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100%로 따졌을 때 엄마가 가진 지분 50%만 나누는 게 아니라 이 지분을 100%로 보고 3명한테 3분의 1로 나누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제 네. 주택 지분율로 보느냐 아니면 상속 비율로 보느냐에 다른 차이인데요. 예. 이제 주택 지분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7% 50에서 나누기 3을 했으니까 16.7%인데 그러니까 정부가 보기에는 자녀가 3명이니까 이제 3분의 1, 33.3%다에 따른 차이가 나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지금 상속세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좀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죠.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징벌적 과세에 좀 가까운 측면이 분명하게 있고 상속같이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특례 같은 걸 마련해서 제도적으로 배제를 해줄 원이 시급하지 않나. 정책이 워낙 급하게 바뀌다 보니까 좀 이렇게 놓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일시적인 이주택자들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일시적 이주택자라는 게 저희가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종부세 대상자를 이제 6월 1일 기준으로 좀 분류하기 때문인데요. 예. 네, 기존 주택을 6월 1일 이후에 판다면 이제 다주택자로 분류돼서 종부세 폭탄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네, 양도세나 취득세의 경우 새 주택 입주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다주택자 과세 대상에서 빠지지만 이제 종부세는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앞서 리포트에서 봤던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인데요. 기존 주택 등기 기준 아니라 준공 이후 신규 주택 등기 기준으로 산정을 좀 하다 보니까 종부세가 과도하게 나온 사례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참 많은 부분 지금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러면 이런 사례에 해당이 돼서 부당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이제 전문가들은 크게 2가지 방식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세 심판원에 불복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다른 한 방법은 아예 신고를 하는 겁니다.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90일보다는 훨씬 긴 시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정청구가 거부가 되면 결국 또 이것도 불복을 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헌법재판소까지 가는 거죠. 네, 전문가들은 이의 신청을 했어도 이제 종부세를 먼저 납부해야 한다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이제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납부한 종부세를 정부가 추후에 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치경제부 강미선 기자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도 많아지고 세액도 커지자 조세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이 종부세는 재산세의 이중 과세를 하는 것이라며 시민단체들은 위헌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이어서 홍원표 기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다. 재산세와 동일한 과표를 적용하기 때문에 이중과세다. 종부세 위헌 청구를 준비하는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작년 법무법인 열림을 통해서 진행했던 헌법 종합부동산세 위헌 소송에 대해서 올해 2021년 부과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위헌 소송에 이제 청구인단 모집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공감하고 있는 좀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대한 이런 분들을 좀 표집을 해서 별도로 또 추가적인 위헌 소송을 준비하는 것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특히 양도세와는 달리 종부세는 미실현 이익에 과도하게 부과되는 징벌적 과세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합니다. 당초 종부세는 상위 1%에 대한 일종의 부자세로 도입됐습니다. 도입 당시에는 저렴한 주택 소유자와 초고가 주택 소유자가 부과하는 재산세액에 큰 차이가 없어 조세 평등에 어긋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주택 가격이 크게 올랐음에도 적용하는 과세 표준은 달라지지 않아 부과 대상자가 많아졌고 세액도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정부가 종부세를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징벌적 성격이 짙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몇 년간은 종부세의 활용도가 상위 1%에 대한 부자세라기보다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수단으로 활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처음에 만들어졌던 종부세의 부과 기준에는 큰 차이가 없는 반면에
주택 가격은 계속 상승함으로써 점점 자연스럽게 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증가한 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정부는 종부세 대상자가 전체 인구의 2%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주택을 보유할 수 있는 계층과 연령으로 제한하면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조세 반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종합부동산세의 도입 취지를 되새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조세 평등에 맞게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던 당시의 취지에 맞게 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경제TV 홍원표입니다. 인플레이션 공포가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는 이른바 밥상 물가가 고공행진하면서 민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신선미, 박승환 기자가 차례로 짚어봅니다. 소비자 물가가 10월 3.2%, 11월 3.7%를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3%를 넘어섰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개월 연속 3%대를 보인 건 2012년 1월과 2월에 이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내 경제가 글로벌 공급 차질 등에도 성장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물가 상승 압력은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이는. 이 같은 물가 상승세는 당초 기관들의 예상을 모두 뛰어넘는 수준으로 1.1%로 예측했던 기재부의 경우 2%포인트 넘게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특히 서민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밥상 물가는 지난해 1분기 이후 7분기 연속 오름세여서 겁날 정도입니다. 곡물 가격 상승에 국내 작황 부진까지 겹치면서 오이와 상추, 달걀 등 신선식품 가격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원재료 가격 상승에 식품업계도 라면과 우유, 참치캔 가격을 앞다퉈 인상했고 서민 음식 가격도 대폭 올랐습니다. 냉면이 1년 전보다 7.3% 올라 10,000원에 육박하고 김밥과 비빔밥, 김치찌개도 모두 5% 넘게 올랐습니다. 서민 연료로 불리는 LPG 가격도 난방 수요가 커지면서 유류세 인하 조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물가 오름세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이란 점입니다. 현재 물가 상승세는 유동성 확대를 충분히 제어하기 어려운 부분, 기준금리 인상을 연속적으로 하는 데 따른 부담, 국제적인 물류 공급망에서의 문제, 현재와 같은 물가 상승세가 일정 부분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공급망 병목 현상 해소 시기를 늦출 수 있어 내년에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를 넘어설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3분기 밥상 물가가 7분기 연속 상승하며 역대급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추석 연휴를 맞이해 농축사품 중심으로 가격이 뛰었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어떤지 제가 직접 장을 봐보겠습니다. 3분기 가장 많이 올랐던 과일값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평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았습니다. 1년 전에 비해 사과값은 1.1%, 배값은 11.3% 낮은 반면 평년보다는 각각 43.3%, 4.4% 높은 수준입니다. 고기와 달걀 등 축산물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모두 지난해보다 14.9%, 24.2% 비쌌고 평년 대비로는 21.6%, 41.5% 높은 가격에 거래 중입니다. 이 밖에 빵과 우유, 즉석밥 등을 포함해 소비 지출 항목 중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로 분류된 품목 한 가지씩을 장바구니에 담아 계산했습니다. 총 75,920원이 나왔습니다. 2020년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1인 가구의 월 평균 식비 지출은 18만 1,000원. 그에 따르면 저는 이 음식으로 12.6일을 살아야 합니다. 네, 산업부 박승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밥상 물가를 직접 이제 체험하고 왔는데 실제로 상황이 그렇게 좀 심각했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제가 이 장을 봐보면서 일단은 한편으로는 고민이 됐습니다. 기자로서는 너무 비싸게 나와야 할 텐데, 네. 예, 한편으로는 또 결제한 마음을 갖고 갔기 때문에
좀 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동시에 들었는데 예. 다행인지 불행인지 가격이 어느 정도 비싸게 나와줘서 예. 이게 물가가 정말 만만치 않은 상황이구나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비쌌군요. 예. 실제 이런 그 밥상 물가가 비싸다는 게 통계 데이터로도 좀 잡히는 게 있습니까? 맞습니다. 이 통계청이나 경제협력개발기구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우리나라의 식료품, 비주류 음료 물가는 지난해보다 5.0% 올랐습니다.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에는 과일이나 농축산품 외에도 곡물이나 각종 가공식품이 포함되는데 식생활의 필수적인 품목이어서 통상 밥상 물가라 불립니다. 가격이 아무리 오르더라도 절약하는 데 한계가 있고 구매가 잦은 품목이어서 소비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 식료품 물가가 5% 올랐다. 5%면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예, OECD 38개국 가운데 5번째로 높은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보다 위에는 터키나 콜롬비아, 호주, 멕시코 등의 나라가 있는데요. 가뜩이나 국제 유가와 곡물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와중에 국내 농축수산물 수요가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이 높은 상승률의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특히 더 높은 편에 속하는 것 같은데 이런 고물가 당장 어떤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예, 당장 장바구니 물가뿐 아니라 외식 물가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소비자들의 주머니 사정을 더욱 팍팍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치킨이나 제과제빵, 피자, 패스트푸드 등 주요 외식 업종 대부분이 가격을 올렸는데요. 예. 치킨업계 1위인 교촌치킨이 지난 11월 가격을 올렸고요. 제빵업계 점유율 절반이 넘는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 올 한 해 2번이나 값을 올린 롯데리아가 대표적입니다. 예, 치킨, 햄버거, 피자 이런 품목들은 사실 외식 중에서도 특히 이 대중적인 편에 속하는 외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들어 먹기도 사 먹기도 모두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소비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 가맹점주들한테도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그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교촌치킨은 가격 인상 배경으로 가맹점주들이 요구했다는 설명을 내세웠는데요. 이면에는 치킨 가격 구조가 있습니다. 가령 치킨 한 마리 가격이 18,000원이라고 가정을 하면 가맹점주들은 본사에 각종 재료를 받는 조건으로 약 9,900원, 판매가의 55% 정도를 내게 돼 있습니다. 네. 여기서 부가가치를 세면 6,000원대 초반대를 손에 쥐는 구조인데 여기에서 또다시 인건비나 임대료, 배달앱에 내는 비용까지 따지면 사실상 남는 돈이 없는 상황이라서 불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외식비가 오르긴 했는데 가게 주인한테 돌아가기보다는 주로 이제 재료값이나 배달앱 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뜻이네요. 네, 때문에 결국 점주도 소비자도 모두 다 불만인 상황이 생겨버린 겁니다. 네. 정지현 소비자연맹 사무총장입니다. 기업들이 이제 눈치를 보다가 누군가 이제 다른 기업에서 이제 인상을 하면은 슬쩍 또 거기에 얹어서 인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뭐 인상 요인 이외에 기업에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 좀 충분히 소비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인상 요인이 있을 때 가격에 반영이 돼야 소비자들의 그런 가격 수용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럴 때 이제 가격 결정이 좀 투명하게 잘 되고 있는지 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도 좀 대응을 하고 있죠? 네. 10년 만에 최고치라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에 정부는 그야말로 발에 불이 떨어진 상황입니다. 물가 안정에 정책 역량을 총집중하겠다며 물가 부처 책임제까지 들고 나왔는데요. 예. 또 먹거리 지원 사업과 농축산물 가격 안정 등을 위해 총 2,189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내년 한 해 390억 원의 농축산물 할인 쿠폰을 뿌릴 계획입니다.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할인 쿠폰을 뿌리겠다. 이 정도로 해결이 가능한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상물류를 중심으로 좀처럼 해결되지 않은 공급 병목 현상과 오미크론 변종 확산도 글로벌 교역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주원 한경현 연구원 인터뷰 들어보시죠. 내년 한 1분기까지만 좀 인플레가 나타나고 그다음부터 물가 상승률 자체가 조금씩 낮아지는 안정화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겨울 대유행이 더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 같고요. 오미크론은 뭐 중증화율이나 이런 게 연구 결과가 나오고 확인이 돼야지 이제 물가 상승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는 그때 가서 이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에 전 세계적인 이상 기후로 작황 부진이 이어지며 농산물 재고가 넉넉하지 않은 점도 발목을 잡습니다. 이 영향으로 3대 곡물로 불리는 밀, 옥수수, 콩의 가격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요. 선물 가격 기준으로 지난달 평균 값이 밀 297달러, 옥수수 255달러, 콩 455달러였는데 1년 전과 비교해 각각 35.0%, 37.3%, 8.4% 올랐습니다. 이들 3대 품목을 80에서 90% 가까이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선 외부 요인에 물가가 휘둘릴 우려가 있는 데다 최악의 경우 실량 안보 위기까지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네,
이 장기 구조적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건데 그에 비해서 정부 대응이 너무 근시안적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승환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한두 번 더 올려도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내년 1월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발언인데 전문가들은 내년 최소 두세 번 정도의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통화신용정책보고서를 통해 국내외 물가 상승 흐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국제 공급망 병목에 따른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고 오미크론 변이 발생에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그 근거입니다. 특히 한은은 내년 상반기까지 높은 글로벌 물가 오름세가 지속되는 한편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도 예전보다 더 커졌다며 경고 수위를 한층 높였습니다. 이 같은 한은의 우려는 물가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기준금리를 이미 2차례나 올렸지만 한두 번 더 올려도 여전히 완화적 수준이라는 게 한은의 판단입니다. 2번 올렸는데 아직도 완화적이다. 어떤 성장세가 유지될 걸로 보고 또 물가 상승 압력도 생각보다 높고 또 조금 더 길게 갈 것 같고. 우선 다음 기준금리 결정회의가 열리는 내년 1월에 추가 인상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한은이 긴축 수준으로까지는 금리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시장에서는 내년 두세 차례 추가로 올린 후 1.5에서 1.75% 수준에서 멈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물가가 하여튼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면은 한 두세 차례는 최소한 높이지 않나 나는 그렇게 보죠. 지금 1%에서 내년 연말이 되면은 1.75 내지 2%까지는 금리가 높아지지 않나. 내년 초 추가 금리 인상을 위한 군불대기에 나선 통화당국. 오미크론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부상하는 등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새로운 리스크 요인도 예의주시한다는 방침입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SK그룹이 내년 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세 번째로 SK팜테코를 상장시킵니다. SK바이오팜과 SK바이오사이언스에 이어 이번에도 흥행을 이어갈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내년 상장을 준비하는 제약바이오 중견 기업이 20곳이 넘습니다. 신동호 기자입니다. SK가 바이오 분야에서 세 번째로 상장을 염두에 두는 곳은 SK팜테코입니다. SK팜테코는 SK의 100% 자회사로 그동안 합성의약품 위탁 생산 분야에서 고도화된 제조, 정제, 공정기술로 글로벌 CMO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글로벌 생산기지의 인수합병은 물론 생산시설 확장을 추진하며 유전자 세포치료제 CDMO 확대에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2월 프랑스 세포 유전자 CDMO 기업 이포스캐시를 인수한 데 이어 지난달 16일 미국의 세포 유전자 CDMO 업체 CBM에 대한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 세포 치료제는 평균 성장률이 50% 이상이고요. 2026년 정도, 지금부터 5년으로 보면 약 100조 시장입니다. 그런 중소형 바이오텍은 생산 기지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합성 CMO 사업을 딱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형태의 유전자 세포 치료제 CMO를 구축을 하면 결국에는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핵심 플레이어로 이제 자리 잡겠다라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탑3 CMO가 론자, 카탈란트, 더모피셔입니다. 이 레벨에 따라갈 수 있는 넥스트 레벨 CMO가 두세 개가 있을 텐데 저희는 거기에 네 번째로 들어가려고 하는 게 저희 SK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리딩 그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선점하고 있는 2세대 바이오 항체 의약품 생산 대신 미래 유망 바이오 사업으로 각광받는 유전자 세포 치료제에 도전한 겁니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제약 바이오 사업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한 만큼 현재 2조 원 내외로 평가된 SK팜테코가 상장한다면 시가총액은 10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게 증권업계의 설명입니다. 또 지난해 SK바이오팜과 올해 SK바이오사이언스에 이어 SK팜테코 역시 공모가 대비 2배 상승 후 상한가를 기록하는 따상에 도전할지 여부도 투자자들의 관심거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SK팜테코 이외에도 내년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기업 공개는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이어질 전망입니다. 가장 먼저 주목받고 있는 기업들은 1조 원 기업 가치로 평가받고 있는 유니콘들입니다. GI이노베이션은 이미 상장 전 조 단위 기술 수출을 성사시킨 이력을 가진 강소기업으로 내년 IPO 시장의 기대주로 꼽힙니다. 기술성 평가기관 두 곳에서 모두 AA를 획득하며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1,000억 원 상당의 투자를 유치한 AI 기반 진단 솔루션 기업 루닛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하버드대학 의과대학이 출자하고 지난달 미국 피라미드 바이오사이언스에 총 1조 원 규모의 기술 수출에 성공한 보로노이도 주목받는 기업입니다. 이 밖에 동국제약의 자회사인 동국생명과학과, 보령제약 계열사 보령바이오파마를 비롯해 20여 개의 상장이 예정돼 있습니다. 올해 SK바이오사이언스와 HK이노엔 등 대역급으로 불리우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명맥을 이어 내년에도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유니콘 기업들의 상장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우입니다. 중흥그룹이 대우건설 인수 작업을 마무리 짓고 업계 3위의 대형 건설그룹으로 도약했습니다. 주인 없는 회사였지만 업계 상위권을 유지했던 대우건설이 규모가 작은 새 주인을 만나면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중흥그룹은 오늘 KDB 인베스트먼트와 대우건설 지분 50.75%를 인수하는 최종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흥그룹이 시공능력평가 5위의 대우건설을 인수하면서 중흥건설과 중흥토건을 합쳐 업계 4위의 건설그룹으로 도약하게 됐습니다. 이제 뛰어난 기술력과 다양한 해외 건설 경험을 가진 대우건설을 인수는 저에겐 평생의 꿈을 이룬 제2의 창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흥그룹은 이달 중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하고 새로운 대우건설을 만드는 후속 작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인수로 중흥그룹은 이세인 정원주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원주 부회장은 자신이 지분 100%를 가진 중흥토건을 통해 대우건설 인수를 주도하면서 경영권 승계와 동시에 경영 능력을 평가받는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제 관심은 11년 만에 새 주인을 찾은 대우건설이 중흥과 시너지를 내면서 다시 성장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중흥그룹은 우선 대우건설 해외건설 사업 부문을 강화하고 지난해 말 기준 284%에 달하는 대우건설의 부채 비율을 105%까지 낮춘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업계에서는 정창선 중흥그룹 회장이 약속한 독립 경영 여부가 향후 대우건설의 브랜드 가치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민수입니다. 네,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수익률을 높여주기 위한 이른바 디폴트 옵션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증권부 정의영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디폴트 옵션이 오늘 통과된다는 거죠? 네, 오늘 디폴트 옵션이 지금 본회의에 본회의에 이제 상정이 돼 있고요. 네. 앞서 이제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에서 합의가 이미 진행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마지막 심사를 했을 때도 그 안이 그대로 올라갔던 만큼 이번에는 사실상 통과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어떤 겁니까? 네, 일단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디폴트 옵션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스스로 운용 지시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미리 정해진 방식에 따라서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전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상정돼서 지금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네. 이미 지난 19대와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적이 있었지만 다른 법안들에 밀려서 소위조차 통과되지 못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수년째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면서 올해 제도 개선에 대해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이번에는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시행령 마련 등의 절차를 거쳐서 내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본회의가 2시 시작되는데 아직도 좀 심사가 전인가 보네요. 네, 이제 오늘 심사 안건이 총
열 몇 가지가 되는데 그중에 이제 100번째 가깝게 순서가 배정이 돼 있어가지고 순서가 뒤쪽이군요. 네, 아마 오늘 늦은 밤 정도에는 통과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지금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나 안 좋은 겁니까? 네, 일단 지난해 말 기준으로 DC형 퇴직연금이 이제 디폴트 옵션 도입 대상이니까요. 네. DC형 퇴직연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수익률이 3.47%였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대표적인 노후 대비 수단인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10%대에 달하는 것과 비교 해보면은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네. 수익률이 이렇게 저조하게 나타나는 이유로는 투자자들이 별도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에 이제 적금이나 예금과 같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들이 대부분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DC형 퇴직연금의 83%가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퇴직연금에 이 원리금 보장형이 아닌 다른 운용 방식들이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게 좀 바꾼다 이런 취지로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는 거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사전 지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식들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일단 법안 내용들을 좀 우선 살펴보면 원리금이 보장되는 유형, 그리고 목표 시점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자산 배분을 이제 알아서 조정해주는 유형, 그리고 단기 금융 상품 등이 있고요. 법안 통과 이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추가되는 유형들이 생길 예정입니다. 이 퇴직연금 수익률이 저조한 이유가 대부분 이제 원리금 보장형으로 운영되고 있다라고 지금 정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번 이 디폴트 옵션에 원리금 보장형이 또다시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런 겁니까 이건? 네, 이제 당초 금융투자업계와 여당은 원리금 보장형을 포함할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디폴트 옵션의 효과가 없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던 반면에 네. 야당이랑 보험업계에서는 투자자들의 선택권을 위해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서로 펼치면서 이제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는데요. 예. 법안을 심사하는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제 수년째 법안이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었던 터라 우선 제도부터 먼저 도입시키자는 취지에서 여야가 이제 원리금 보장형을 포함시켜서 통과를 시키기로 일단 합의를 하면서 이번에 법안이 만들어졌습니다. 예. 사업자가 운용 방식을 선정할 때 앞서 언급했던 유형들 가운데 하나 이상을 선택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때문에 원리금 보장형으로만 쏠려서 수익률 개선 효과가 없을 것이란 우려는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도 기존보다는 어쨌거나 수익성이 좀 나아질 거다 이거네요. 수익률을 개선하기 좋은 상품, 그러면 앞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TDF, 타겟 데이트 펀드가 꼽히는데요. 이제 앞서 언급된 운용 방식 가운데 목표 시점에 따른 자산 배분 유형이 바로 TDF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은퇴 예상 시점을 타겟 데이트, 그러니까 목표 시점으로 잡고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운용사가 알아서 조절해주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예. 실제 운용 성과 역시 최근 1년 새 9.24%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기간을 2년, 3년까지 넓혀보더라도 20%, 30%대로 견조한 수익률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디폴트 옵션이 아직 도입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도 TDF를 통한 노후 대비 수요는 이미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는데요. 예. TDF로 매달 꾸준히 자금이 유입되면서 올해에만 유입된 투자금이 3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 이후에는 더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되는 만큼 자산운용사들 간의 치열한 고객 유치 경쟁도 예상되고 있는데요. 업계 경쟁은 가열되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상품 선택폭이 넓어지는 만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희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체험이라는 키워드랑 디지털한 키워드를 굉장히 많이 접목을 시켰습니다. 고객님들이 제일 아쉬워하시는 게 이렇게 꾸며놨을 때 어떤 모습일까라는 상상을 하시는데 그 상상을 보다 더 고객님들이 완벽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3D 플래너라는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있고요. (2022년) 세계 경제의 최대 화두는 바로 긴축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풀었던 이 막대한 자금을 회수하는 작업이 시작되는데요. 이런 변동 장세에서 필요한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위해 오늘 저희는 월가의 베테랑
특히 기술주에 대한 탁월한 분석으로 주목받는 덴나이스 사토리 펀드 설립자를 만나보겠습니다. Hello, Dan. It's good to see you. Thanks for joining us. My pleasure, Tricia. 통상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12월, 그러니까 연말로 갈수록 불마켓, 강세장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하지만 이번 연말, 그리고 2022년까지 약세장을 나타낼 것이다라고 우려하시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Yeah, I think when you think about 2022, there are three things that we're focused on. The first one is the fact that the U.S. stock market is at record valuation levels, so you have to think about that. The second piece of it is we believe the stock market has done this well because of record stimulus. And so with the Federal Reserve starting to pull that stimulus back, and we believe they're going to raise rates multiple times next year, that's going to have a big problem as well. And inflation matters. This is the highest inflation we've seen in 30 years. And unless you were a portfolio manager in the 1970s or spent a lot of time studying that, this is an environment that we've never had to deal with for a very long time. So that's why we believe the S&P 500 for 2022 will be down next year. What I would say is that it wouldn't surprise me to see the S&P go down 20% next year at some point. 매년 12월 31일이 되시면 내년에 주목해야 할 최고의 주식 5개를 꼽으시는데요. 좀 이르지만 그래도 저희가 주목해야 할 개별 종목과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You know, next year stock picking is going to be really important because if you look at big cap technology, which is where I'm very focused, you have some really great companies trading at very reasonable valuations. So if you look at Google, for example, they will benefit as economies reopen and people advertise. About 10 to 15% of their revenues is from the travel and leisure vertical. And so hopefully as this variant dies down after we get through the winter, more of those firms will be advertising their vacation spots and their cruises, et cetera. And so that should really help Google. And Google should grow revenues in the high teens next year. And you can buy it for around a 22, 23 multiple with the S&P at 20 times. So not much more expensive. Same thing with Facebook, where Facebook you can buy at a market multiple. And again, they should see high teens revenue growth next year. And, you know, this pandemic has made people really have to connect online. And then for your viewers who are really interested in the more exciting names, we have investments in electric vehicle stocks like Lee, XPEV, NIO, where those names, you know, they're expecting to see revenues grow 75% next year, and to about 22 billion in total, but they only trade at 6 times revenues. If you look at Lucid and Rivian as a counterpoint to that, they trade at 35 times revenues. And Tesla, given, you know, they are the gold standard in electric vehicle companies, they trade at 16 times revenues for 40% revenue growth. So I can get, for 75% revenue growth, I can buy it at a 6 times multiple. So that's a way to play electric vehicles, but not play nosebleed valuations to buy them. So those are some of the ideas we like from a stock specific. 테크 성장주 중에서 일부는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을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So if you think about the history of the stock market, so I started on Wall Street in 1990, and in 1990 you had the biotech boom, and every company that came public was going to cure cancer. And obviously it's now 2020 and cancer is still not cured. And when that bubble burst, it was horrible. And then in 2000 you had the tech bubble, and every company was going to dominate the internet. And then NASDAQ went down 79% over 2.5 years as that bubble broke. And then in 2007, you had the housing bubble. And, you know, what could go wrong? And then obviously the world financial markets almost went, you know, completely haywire when Lehman failed. And so now the problem is with all this money, you've got every company out there, people assume is going to change the world. So if it's crypto, or non-fungible tokens, or, you know, meme stocks. People are just speculating and throwing money at electric vehicle companies, et cetera. So the ones you want to avoid are the ones that
are burning cash, that don't have any earnings, that have very high multiples, and where all the growth is in the future, and they don't have any revenues or earnings today. And that's why the companies that don't have cash flow, don't have earnings, you want to be careful of, because when the market comes unglued, those companies won't be able to survive. Because if you aren't generating profits, it's going to be very hard to get yourself through to the next level, given all this free money is being removed by central banks around the world. 마지막으로 내년 투자 전략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Well, I mean, I know this is not what they want to hear, but I think next year cash is the best investment. Okay. Because if you believe that the Federal Reserve is going to be forced to raise rates faster than normal, then you go back and you look at history. When the Fed has had to raise rates more quickly than the market has wanted, the stock market has gone down. The best thing I can say is don't let your emotions control your investments. I know right now, I'm sure every one of your viewers knows somebody who bought a crypto or a electric vehicle company or, you know, a meme stock, and they're feeling very jealous because that person's made so much money and they haven't. And so the temptation is always to chase that. And I think right now you want to be very careful about being too greedy. And there's a famous saying of, you know, you want to buy to the sound of cannons, which means you started a war, and sell to the sound of trumpets, meaning you've ended. And right now, we've gone through an incredibly wonderful time for the stock market, when it should be a horrific time, given we have a pandemic going on. And you need to think about, does that make any sense? Okay, thank you. Bye-bye. 지난 6일 중동 출장길을 떠난 이재용 부회장이 오늘 오후 귀국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이번 중동 방문에서 아랍에미리트 고위층을 만나고 IT, 5G 같은 신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부다비에서 조그만 회의가 있었고요. 전 세계에서 각계 방면에서 전문가들이 오셔서 그래서 세계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각 나라나 산업들에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최근 중동 주요국들이 석유 의존도를 줄이고 IT 인프라를 확충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삼성전자의 이번 방문은 시장 확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2019년에도 아부다비에서 왕세자를 만나 미래 사업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주관하는 전기안전대상이 올해로 24번째를 맞이했습니다. 전기안전대상은 에너지 안전 분야의 최대 행사 중 하나로 전기재해 예방으로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행사에는 포상 유공자와 유관기관에서 90여 명이 참석했고 산업훈장과 대통령 표창을 포함해 총 20개의 포상이 이뤄졌습니다. 올해 국내 ETF 시장에서는 콘텐츠와 2차 전지,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상품들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증시 변동성이 심할 때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투자처로 평가받는 ETF, 내년에는 어떤 테마가 유망할지 문형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ETF가 인플레이션 우려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변동성 장세 속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36억 원에 불과했던 개인 투자자의 ETF 순매수 규모는 반년 만에 20배 이상 늘었습니다. 투자금 유입은 물론 상장 종목 수까지 크게 늘어 시장 규모도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올해 높은 관심을 받은 ETF 시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수익률을 보여준 테마는 콘텐츠 게임과 2차 전지, 그리고 메타버스. 특히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미디어 컨텐츠 ETF는 연초 대비 60% 이상, 게임 ETF 역시 50%가 넘는 수익률을 보였고 2차 전지 ETF도 40%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지난 10월 시장에 첫 선을 보인 4종류의 메타버스 ETF는 상장 한 달 반 만에 평균 23%에 달하는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 우리 증시에서 두각을 드러낼 테마 ETF는 무엇일까? 증권업계는 메타버스 ETF의 상승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 전망하면서 내년 유망 테마로 리오프닝 ETF와 친환경 ETF를 꼽았습니다.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반도체부터 미디어까지 굉장히 다양한 범위의 분야를 좀 끌고 가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성장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 자유소비자 ETF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이런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권업계는 특히 올해 소비재 ETF의 경우 오미크론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이슈로 연중 고점 대비 하락폭이 큰 상황이라 오히려 현재가 적절한 매수 시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이에 더해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는 만큼 친환경 관련 ETF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제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탄소 포집,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열립니다. 그러니까 약간 친환경과 관련된 거죠. 신재생 에너지, 수소 경제 테마가 있으니까. 메타버스와 리오프닝, 친환경 ETF에 더해 반도체와 전기차 ETF도 내년 주요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TV 문형민입니다. 네, 미국 증시를 달군 ETF를 알아보는 글로벌 ETF 가이드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첫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 첫 시간입니다. 어떤 ETF 소개해 주실까요? 네, 요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등 이제 국내 대형주이자 좀 반도체주들이 다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예. 이 ETF가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요. 반도체 시장의 훈풍이 ETF에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짚어볼 ETF 종목은요. 미국 반도체 ETF인 iShares 세미컨덕터 ETF, 티커명은 SOXX입니다. 예, 요즘 반도체 시장 아시다시피 다시 또 살아나주고 있습니다. ETF도 이쪽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이 ETF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에서 운용하고 있는 ETF입니다. 예. 이 블랙록의 ETF 브랜드가 iShares고요. 이 ETF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반도체 ETF로 반도체 기업들을 담고 있는 종목입니다. 2001년 7월에 상장을 했고요. 이제 나이로 따지자면 20살이 넘어선 거죠. 이 반도체 ETF 중에서는 운용 자산 규모가 가장 큰 대표주로도 꼽힙니다. 예. 현재 운용 자산은 92억 4천만 달러로 환화로 하면 10조 8,500억 원입니다. 이 보수는 0.43%인데요. 평균적으로 0.5% 미국 ETF가 가져가고 있는데 예. 여기에 비하면 좀 낮은 수준이죠. 지금 이 SOXX 오래됐기도 됐고 글로벌 ETF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 해외 ETF 투자를 좀 생각해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에 투자해볼까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ETF들 중에서 이 ETF 중 만들어진 지도 오래됐고 또 예. 운용 규모도 크다 보니까 이 SOXX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올해 들어서 국내 서학개미들이 이 ETF를 얼마나 구매했는지 한번 봤는데요. 순매수 결제 규모를 보니까요. 1억 3천만 달러에 가깝습니다. 이걸 한화로 바꿔보면 1,500억 원 넘는 수준인 거죠. 국내에서 들어가는 투자 규모도 어마어마한 상황인데 그러면 대표적인 반도체 ETF라고 하면 전 세계 반도체를 주도하는 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우리 기업인데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이 SOXX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 SOXX가 미국 반도체 기업에 집중하고 있어서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은 좀 비중이 매우 적습니다. 예. 이 SOXX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30대 반도체 회사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예. 국가별로 한번 보시면 미국이 88%를 넘어서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국내는 0.20%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이 상품 설명을 보시면요. 반도체를 만드는 제조업체와 반도체 관련 서비스나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주요 구성 종목으로는 엔비디아가 10.20% 차지하고 있고 이후로 브로드컴, 인텔, 퀄컴 등 한 번쯤 들어보셨을 법한 기업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성 종목들을 보니까 또 이해가 되는 게 반도체 분야도 여러 부분으로 좀 나눠지지 않습니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주력하고 있는 부분이랑은 좀 타겟팅이 달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반도체 시장이
시스템 반도체와 또 메모리 반도체로 나뉘잖아요. 예. 이 시스템 반도체에 무게를 두고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 글로벌 시장 내에서 반도체 보시면은 시스템 반도체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2배에 달합니다. 이 시스템 반도체 컴퓨터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뭐 CPU나 GPU 같은 장치인데요. 인간으로 치면 뇌의 기능을 맡는 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앞서 보신 엔비디아나 브로드컴, 퀄컴 등이 잘하는 종목이기도 하죠. 맞습니다. 또 엔비디아, 브로드컴, 퀄컴 모두 다 뭐 사상 최고치 기록하기도 네. 하면서 흐름이 좋았는데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랑은 좀 흐름이 달랐을 수 있겠다 싶어요.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메모리 반도체에 강점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요. 이 대표적인 메모리 반도체가 D램입니다.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 D램에 좀 강점이 있는 기업입니다. 이 D램 시장의 전 세계 점유율의 70% 이상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하는 반도체 시장이 좀 다르기 때문에 주가 양상이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또 SOXX가 좀 다르게 나타나기도 했던 겁니다. 반도체 종목들도 이렇게 섹터가 좀 뚜렷하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좀 희비가 엇갈렸다 이렇게 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면요. 올해 초에는 삼성전자 뭐 10만 전자 가느냐 마느냐 했었는데 그렇죠, 예. 네, 지난 10월에는 6만 8천 원까지도 떨어졌습니다. 또 SK 하이닉스도 올해 초에 잘 나가다가 10월 초에는 9만 원 초까지 떨어졌죠. 하지만 이 SOXX는 올해 꾸준히 상향하는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이 최근 3개월 동안만 봐도 11.50%, 또 1년 동안은 39.09%, 40% 가까이 상승을 한 거죠. 그랬군요. 어떻게 보면 올해 이 SOXX를 1,500억 원 넘게 사들인 서학개미의 선택이 옳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래도 뭐 반도체 업종 전반적으로 업황 개선이 기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 전망 짧게 좀 짚어주시죠. 예, 이 시스템 반도체 시장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이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예상한 걸 살펴보면 시스템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내년 22년이니까 3년 뒤에는 374조 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요. 매년 7.6%씩 성장하는 수준입니다. 이제 뭐 자율주행차도 나오고 있고요. 수요가 계속해서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SOXX ETF 투자에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SOXX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